여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명 잡지사 편집장이 한국에서 경험한 작은 친절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고작 세 문단으로 한국의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정리하려던 그는 한국에 방문했다가 원래 계획했던 기사를 그 자리에서 완전히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 미국은 자신을 분석가로 길렀지만 한국은 자신을 진정한 인간으로 돌아보게 했다는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스미스예요. 저는 48살이고 포춘 글로벌이라는 유명한 잡지사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 잡지는 전 세계의 비즈니스와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죠. 저는 뉴욕시의 높은 빌딩에 살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6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죠. 그리고 항상 제일 좋은 정장과 비싼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져 있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들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부드럽고 빠르게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의 일부로 보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제 사무실은 넓고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볼 수는 없었죠. 제 책상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컴퓨터와 노트북 그리고 아버지 사진만 놓여 있었어요. 제 아버지는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여행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저와 많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사람들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저는 사실과 숫자만 신경 쓰고 있었죠. 저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잘했어요. 어떤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사람들은 제 마음이 아닌 제 머리를 존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좋았어요. 오늘 제 상사인 코넬리아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코넬리아는 짧은 은발에 항상 알록달록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사무실은 제 것보다 더 크고 공원이 내려다 보이고 있었죠. 제임스, 특별한 프로젝트가 필요해요. 코넬리아가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 특집호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다룰 거예요. 당신이 한국을 맡아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한국이라고 적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빠른 인터넷, 현대적인 도시, 열심히 일하지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실제로 가보지 않고도 한국에 대해 세 문단 정도는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직접 한국에 가봐야 해요. 코넬리아가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하고 있었어요. 책상에서 하는 조사는 안 돼요. 직접 경험해보길 원해요.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멀리 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내일 비행기 표를 예약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저는 아버지의 물건이 담긴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여행 중에 쓴 가죽 일기장이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갑자기 한국이라는 단어를 보고 멈췄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배웠다. 이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성은 어디서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사람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효율적이고 어떤 사람은 낭비를 하고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인간됨에 대해 한국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서울행 비행 옵션을 보며 휴대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언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곳까지 비행기로 12시간이나 가야 한다니. 사람들은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이 있을 거고 모든 것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시켜줄 뿐일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매우 달랐지만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면 저도 그것을 찾아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숨을 쉬며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한국에 가서 기사를 빨리 쓰고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사흘 길어야 나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필요한 정보를 얻기에 딱 맞는 시간이죠. 한국이 저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어떤 것도 저를 변화시킨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닫고 여행 가방에 넣었어요. 참고 자료로 유용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저 낯선 곳에서 익숙한 것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한국에 가기로 했고, 제가 이미 한국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내 모든 생각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살짝 흔들리며 착륙하고 있었어요. 12시간이라는 긴 비행 끝에 저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기내에서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머리 위 수납장에서 기내용 가방을 꺼내려고 일어서는데 주변의 승객들이 빠르지만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밀치거나 떠밀지 않았죠.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눈에 들어왔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판들이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죠. 공항 직원들은 꼿꼿한 자세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웃고 있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입국 심사줄에 섰어요. 뉴욕에서는 이 과정이 보통 영원히 걸리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불평하고 직원들은 지루해 보이곤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줄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고 지문을 찍은 다음 계속 진행하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 없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완벽한 효율성이야. 저는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상한 그대로네. 공항 아래에 있는 지하철역을 찾았어요. 지도는 이해하기 쉬웠고 자동기계에서 표를 샀어요. 도착한 지하철 차량은 깨끗했어요. 모두가 조용히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한 정거장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가 타셨을 때 한 젊은 남자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감사 인사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리를 양보하고 다시 휴대폰을 보고 있었을 뿐이었죠. 이것이 제가 글을 쓰러 온 한국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사람들은 서로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곳이었죠. 첫인상이 제 예상과 일치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결국 이 기사는 쓰기 쉬울 것 같았어요. 제 호텔은 서울 중심부에 있었고 높은 유리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15층에 있는 제 창문에서는 도시가 사방으로 뻗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해가 질 때 수천 개의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차들은 넓은 도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였죠. 저는 여행 가방을 풀고 노트북을 설치했어요. 기사를 위한 메모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극도의 효율성을 갖춘 곳이다. 모든 것이 잘 작동하지만 인간적인 따뜻함은 부족하다. 사람들은 진정한 관심이 아닌 의무감에서 서로 돕는다. 화면에 글이 쉽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마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잡지사 한국지사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오전 9시 회의. 내 아이디어를 말하고 그들이 현지 정보를 제공하면 이 임무를 빨리 끝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일 좋은 정장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 건물로 갔어요. 5명의 한국인 팀원들이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들은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자기소개를 하고 기사에 대한 제 생각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효율성과 열심히 일하는 태도로 경제적 성공을 이룬 방법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노트북으로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한국의 가치관과 현대 비즈니스 관행을 비교할 겁니다. 20분 동안 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메모를 하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흥분도 이견도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발표를 마치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침묵이 불편할 정도로 길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민지라는 젊은 여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생각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응답을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답답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이 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의견이 없는 걸까요?
저는 이 회의를 위해 지구 반바퀴를 날아왔는데 얻은 것이라곤 공손한 메모 작성뿐이었어요. 건물을 나오면서 서울의 분주한 거리가 갑자기 낯설고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효율적인 지하철, 깨끗한 인도, 질서정연한 교통, 이 모든 것이 한국이 겉으로는 인상적이지만 그 아래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부족하다는 제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아버지의 일기장을 봤어요. 나는 한국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배웠다. 이 말이 더 이해가 안 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놓치고 있는 무엇을 보셨던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방문 이후로 한국이 변한 걸까요? 저는 일기장을 닫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사흘이 더 남아 있었어요. 아마도 내일은 뭔가 다른 게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제 기사의 결론을 머릿속으로 쓰고 있었어요. 감정보다 기능을, 정서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때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몰랐어요. 실망스러웠던 회의가 있고 사흘 뒤 민지에게서 다시 사무실로 와달라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짜증이 났지만 어쨌든 가기로 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죠. 저번에는 그들이 쓸모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도 공유하지 않았잖아요.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에 충격을 받았어요.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적어도 50페이지는 되는 분량이었죠. 그 안에는 알록달록한 차트, 아름다운 사진들, 그리고 제가 발표에서 언급했던 모든 내용을 다루는 상세한 조사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전혀 저를 무시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주의 깊게 듣고 있었던 거였죠. 저희가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눈은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들의 침묵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제 말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존중을 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 첫인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이건 차가운 효율성이 아니었어요. 이건 저의 성공을 돕기 위해 세심하고 깊이 있게 작업한 결과물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한 소통이었죠. 그날 오후 민지는 제가 비즈니스 호텔과 사무실 건물을 벗어나 진짜 한국 생활을 경험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어요. 머물 수 있는 전통 가옥이 있어요. 주인인 박할머니는 영어를 조금 하세요.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서울 도심의 높은 유리 건물들을 떠나 오래된 동네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거리는 점점 좁아지고 작은 상점들과 기와 지붕을 얹은 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택시는 나무로 된 대문 앞에 멈췄어요.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깊게 허리를 숙여 저를 맞이했어요. 이분이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인 박순옥 할머니였어요. 그녀는 키가 작고 은발을 뒤로 올려 쪽을 짚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깊은 미소주름이 패여 있었죠. 제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침대 대신 바닥에 깔린 요가 있는 작은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벽은 종이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창문을 통해 돌등 뿔이 있는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국 끓는 냄새에 잠에서 깼어요. 박할머니는 여러 작은 반찬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이 담긴 쟁반을 제 방으로 가져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커피만 마셔요. 그녀가 저를 지켜보며 말했어요. 좋지 않아요. 몸에는 진짜 음식이 필요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국은 제가 전에 맛본 적 없는 종류였어요. 두부와 채소가 들어간 진하고 구수한 맛이었죠. 박할머니는 제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자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동안 저는 서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놓쳤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지하철에서 한 10대 청소년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는 노인에게 소리 없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카페에서 바리스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제 제가 주문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졌을 때 한 낯선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저와 우산을 함께 쓰고 제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데려다준 후에야 자기 길을 계속 갔어요. 어느 저녁 저는 박할머니 집 근처의 작은 골목길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표지판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고 휴대폰 배터리도 다 나가 있었죠.
한 나이 든 남자분이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영어를 전혀 못했지만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그는 자신의 길에서 20분이나 돌아가는 길임에도 저를 박할머니 집 대문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제가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려 했을 때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길을 계속 갔어요. 그게 바로 정이에요. 박할머니는 그날 저녁 식사를 차리며 설명했어요. 거창한 말이 아니라 매일 하는 작은 행동이죠. 저는 제가 목격했던 모든 순간들을 생각해 봤어요.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는 것, 우산을 함께 쓰는 것,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조금 더 걸어가는 것. 이런 행동들은 큰 소리로 알리거나 칭찬이나 감사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그저 이곳 일상의 한 부분이었을 뿐이었죠. 저는 조용함을 차가움으로 오해했어요. 효율성을 감정 부족으로 오해했어요.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 종종 말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박할머니의 정원에 앉아 기와지붕 너머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나무 분수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오고 있었죠. 뉴욕에서는 항상 소음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 경적 소리, 시끄러운 음악. 여기 이 조용한 정원에서 저는 시끄러운 고향에서보다 더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간다움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기장에 적었던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인간됨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책이나 데이터나 간접적인 이야기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이었죠. 직접 경험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노트북을 펴고 박할머니의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딸은 하늘에 낮게 걸려 있었고 작은 돌기 위로 은빛 달빛이 내리쬐고 있었죠. 귀뚜라미 소리가 조용히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예전 기사를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기대하며 한국에 왔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차갑고 효율적인 사회에 대해 글을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대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작고 일상적인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곳을 발견했죠. 지금 쓰고 있는 기사는 이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경제에 관한 사실과 숫자를 찾으러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신 발견한 것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말하는 곳, 친절함이 매일 반복되는 작은 몸짓 속에 살아있는 곳이었죠. 글을 쓰면서 지난 일주일의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빈말 대신 세심한 작업으로 제 발표에 응답했던 팀원들. 지하철에서 조용히 자리를 양보했던 10대. 비 속에서 우산을 함께 쓰자고 했던 낯선 사람. 박할머니의 아침 국과 따뜻한 배려. 이 모든 순간들은 제가 냉담함으로 오해했던 것이 사실은 배려의 다른 언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공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박할머니는 종이로 쌓인 작은 꾸러미를 건네주셨어요. 비행기 타면서 드세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어요. 안에는 김이라고 부르는 해초로 쌓인 반마리 김밥이 들어있었어요. 제 여행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었죠. 예상치 못한 감정에 목이 메어오는 걸 느꼈어요. 제 여행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주는 이 단순한 행동 속에는 미국에서 경험했던 많은 시끄러운 작별 인사보다 더 진정한 연결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박할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없이 감사를 표현하려 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제 팔을 토닥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죠. 인천공항에서 저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알아차렸던 것과 같은 조용한 효율성으로 여행객들을 돕는 직원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차갑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존중으로 보였어요.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존중, 그들의 필요에 대한 존중, 그들의 공간에 대한 존중이었죠. 뉴욕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코넬리아에게 보내기 전에 제 기사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았어요. 제목은 이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 행동이 말보다 크게 말하는 곳. 이건 제가 쓰려고 계획했던 기사가 아니었어요. 더 좋았죠.
더 솔직했고, 더 인간적이었어요. 비행기가 뉴욕에 착륙하자 도시에 익숙한 소음이 즉시 저를 맞이했어요. 사람들은 전화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안내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었죠. 모두가 서두르며 서로를 밀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일찍 사무실에 갔어요. 코넬리아는 도착하자마자 저를 불렀어요. 기사 읽었어요. 그녀가 저를 주에 깊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임스, 당신에게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요. 이건 개인적이네요. 전에는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없었잖아요. 알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한국이 저의 무언가를 바꾸었나 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든 그걸 간직하세요. 이건 지금까지 당신의 최고 작품이에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제 생활 방식에 작은 변화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엘리베이터 문을 더 오래 열어두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지나치는 대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빠른 말에 의존하는 대신 회의를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지하철 입구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애쓰는 나이든 여성을 발견했어요. 생각할 것도 없이 다가가서 짐을 들어드리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녀는 놀랐지만 고마워했어요. 저는 제 길에서 두 블록이나 벗어났지만 그분의 건물까지 모두 걸어갔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을 몸짓이었죠. 비가 제 재킷을 흠뻑 적시는 가운데 지하철로 돌아가면서 저는 한국의 일부를 제 안에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인간됨에 대한 무언가를 배웠어요. 거창한 연설이나 중요한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작고 일상적인 배려의 행동을 통해서였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제 침대 옆에 두고 아버지의 글 옆에 제 말을 더했어요. 한국에서 나는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임을 발견했다. 우리가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돌보느냐에 관한 것이다. 단순한 기사를 쓰러 떠났던 여행은 저를 변화시키는 여정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를 갈라놓는 차이점을 발견할 것이라 기대하며 대양을 건넜어요. 하지만 대신 저는 인간성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발견했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저에게 보여준 진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저의 작고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차례였어요. 한 걸음, 한 몸짓, 한 번의 배려가 모여 하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